안녕, 감성 친구들. 자, 오늘 구름과 강수를 할 건데, 내용도 많고, 자, 그리고 옆에서 강아지가 캣캣거리네.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이 2학년 1학기 때 나왔던 용해도 어떤 내용이랑 약간 유사하거든? 그래서 용해도를 잘 못한 친구들은 오늘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단 용해도는 물에 어떤 고체가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고, 오늘 할 거는 우리 대기 중에 대기 중에 공기가 수증기를 녹이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하니까 잘 따라 오세요. 자, 첫 번째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증발, 응결은 모르는 친구가 없겠죠, 당연히. 자, 한국말만 알면 됩니다. 증발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가야 자꾸 기침하면 안 되는데, 캣캣. 자, 증발은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야. 물이 수증기로. 즉, 액체가 뭐가 되는 현상? 기체가 되는 현상. 자, 우리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응결은 반대로 공기 중에 수증기. 위치가 공기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기 있지, 맞지? 자,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응결이라고 얘기해. 자, 증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증발의 예는 젖은 빨래가 마른다. 그 다음에 컵에 담궈둔 물이 줄어든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른다. 물걸레로 청소한 바닥이 마른다. 마른다 글자가 좀 많이 쓰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물체 표면, 빨래의 표면, 컵에 담가둔 물의 표면, 물에 젖은 종이, 그리고 물걸레 이런 데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 자, 이걸 증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증발과 반대라 하기 좀, 이 차이점을 비교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데, 끓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끓음. 자, 끓음은 어떤 거냐면, 물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물의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끓음이라고 얘기해. 물의 또는 어떤 액체의 내부에서, 얘는 표면에서, 얘는 내부에서, 얘는 표면에서, 얘는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그래서 증발과 끓음을 그림으로 만약에 비교하자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증발은 표면에서만 이렇게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끓음은 내부에서도 표면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다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의 차이점입니다. 옆에 보면 응결이라고 있는데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 대어서 액체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새벽에 식물의 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지표면 부근에 안개가 생긴다. 겨울철 안개 응결입니다. 안개 응결. 이슬, 안개는 응결이야. 겨울철 창문이나 안경 쓰는 친구들 있죠? 자, 안경에 김이 서린다. 이런 것들 응결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증발만, 응결만 막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더 똑같이가 아니라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근데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면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응결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응결이라고 해. 자, 옆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나가는 아이가 사이에 봅시다. 몇 개? 4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가 2개죠, 맞죠? 이렇게 2개. 그래서 가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공기 속에서 물로 들어오는 물 분자 수보다 많다. 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발.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서로 같아. 그래서 3개 서로 같죠. 그때 우리 누구의 입장이냐면 공기의 입장이야. 공기의 입장으로 이 공기가 뭐 되었다라고 표현하냐면 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포화. 뭐를 포화되었다라고 하냐면 수증기. 지금 우리는 대기 중에 수증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수증기가 밑에서 뭔가 푹푹 끓고 있는 누구야?
자, 공기가 수증기를 갖고 있는데 이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3개 나가면 얘가 3개를 다시 뱉는단 말이야. 근데 이 왼쪽 아이는 지금 증발이 일어나고 있죠. 증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공기의 입장에서 수증기가 불포화되었다. 아직까지는 받아줄 여력이 있다.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배가 불러. 이거는 포화되었다. 자, 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올릴 것 같아. 이건 포화되었다야. 자, 근데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내 위장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는 뭐다? 불포화되었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 공기의 입장에서 오늘은 무조건 공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공기가 아직까지 수증기를 더 받아줄 수 있으면 불포화되었다. 자, 나는 내한테 공기를 주면, 공기가 이거 수증기를 주면 나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내뱉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공기 중으로 갈 수 있는 수가 공기에서 물속으로 다시 내뱉는 수보다 많으면 불포화되었다. 반대로 들어가는 수랑 나가는 수가 더 많으면 포화되었다. 자, 그러면 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더 어디 갔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있잖아. 공기의 입장에서는 과포화가 될 수는 없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과포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온도가 차가워지면 옆에 붙는 거는 공기가 과포화됐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과포화가 됐다기보다는 포화가 되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일시적인 과포화 현상이 돼.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자, 포화 불포화 개념을 조금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인데 항상 공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불포화 상태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는 상태의 불포화 상태야. 이때는 증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포화 상태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증발이 일어나봤자 다시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가 다시 수증기를 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개념이 살짝 그렇긴 한데, 느낌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 분자수랑 들어오는 물 분자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나는 포화 수증기량을 포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포수. 알겠죠? 포수. 자,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그래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우리는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 포수라고 하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이 미치는 요인은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알기로도 오늘 들어야 될 친구들이 민혁이랑 오영석이랑 현수랑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오늘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내가 알기로는 딴 친구들도 나중에 이거 듣겠죠, 맞죠? 지금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당장 지금 내신해야 되는 이 3명 친구인데, 이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밥을 많이 먹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모모군? 아니면 은모모군? 오모모군은 거의 못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둘 중에 박빙이지 싶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은모모군이 제일 많이 먹지 싶어. 한모모군 생각보다 잘 안 먹어, 맞지? 자, 이름 다 얘기해 놔놓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능력치지만, 여기에서 공기가 포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온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온도. 자, 온도. 그래서 기온이랑 상관이 있는데, 기온이, 이거 기억해야 돼,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자꾸 포화 수증기량 읽으라 하는데 현재 수증기량 읽는 사람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 보면 온도가 있지. 자, 온도가 보이면 온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빨간 선과 만나는 지점 있지. 자, 이 지점의 값을 읽으면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다시 1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얼마인가요? 물으면 1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15도를 따라 올라가서 여기에 선과 만나지. 자, 요게 포화 수증기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요 점을. 자, 25도 한번 해볼까요? 25도에서 따라서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되고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하면 딱 만나지. 자, 만났을 때 Y축 좌표를 읽으면 그게 뭐가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단 공기가 양이 있으니까 공기 1kg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이렇게 됩니다. 자, 5도씨에서는 1kg당 5.4g을 포함할 수 있대. 자, 15도씨에서는 1kg당 얼마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10.6g을 포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5도에서는 1kg당 얼마를 가질 수 있다? 20g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20g, 10.6g, 5.4g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포화 수증기량 기억하세요.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하라고?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구하시오 하면은 그래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가지고 읽으세요. 자,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구하시오 하면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읽으세요. 5도씨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읽으세요. 자, 요게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게 포화 수증기량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기의 포화 상태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포화 상태인데, 우리가 얘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잖아. 근데 B는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만큼 포함하고 있어. A도 마찬가지입니다. A도 15도야. 15도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만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선 위에 점이 있으면 우리는 이 공기가 뭐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10.6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양도 10.6이야.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양도 10.6, 가질 수 있는 양도 10.6. 그래서 A는 포화가 되었다. 이해됐죠? 자, B는 25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 얼마다? 20.0인데 B는 현재 얼마 가지고 있냐면 똑같이 2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도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AB는 포화 수증기량과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서로 같아서 포화 상태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 우리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기 중에서 얼마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가를 선으로 나타낸 거야. 그 곡선상에 점이 있으면, 이런 점들이 있으면 걔들은 무슨 상태이다? 포화 상태이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선 밑에, 이 선 아래에 점들이 있으면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에 있어서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작은 상태. 지금 C 같은 상태입니다. C는 얘가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를 가질 수 있냐면 20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는 1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상태라고 얘기한다? 불포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포화 상태. 잘 들으세요. 자, 실제로 우리 물을 증발시킬 때 그냥 아주 건조한 날이나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 자, 이렇게 물에 컵에다 물을 놔두게 되면 공기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증발이 일어나. 자, 증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얘가 수면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질 수 있단 말이야. 결국은 마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조를 덮어놓으면 이 옆에 있는 친구 공기가
외부랑 차단이 돼 있죠.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이 증발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 물론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얘가 2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2개를 다시 내뱉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보고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포화 상태.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증발할 수 있는 상태는 뭐라고 얘기한다? 불포화 상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이슬점. 자, 이슬점 내용 기억해 주세요. 이슬점. 자,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자, 응결하기 시작할 때. 말 그대로 내뱉는 양이 더 많을 때. 그때의 온도.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이슬점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실제 수증기량. 됐죠? 그래서 외우세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One more time.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더불어서 합시다.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다.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다. 온도 높으면 포수 높다. 자, 요까지 첫 번째 외워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이슬점이 높아진다. 자, 실제 수증기량을 다른 말로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현재 수증기량. 자,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현수가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현수가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쌤 저 자꾸 쓸데없는 노래나 불러서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틀려. 알겠지?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위에 막 이렇게 어렵게 해놨잖아. 맞지? 위에 그래프 보면서 하는 게 조금 편해요. 자, 지금 보면 자, A 공기에 이슬점을 쓰시오 하면 A점의 이슬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슬점은 응결을 하기 시작하는 온도야. 그래서 응결 시작하는 온도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자, 여기에서 딱 만나지. 맞나요? 자,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빨간 선과 딱 만나지. 그때 Y축을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축을 읽어야 되냐면 X축을 읽습니다. 그러면 20도. 그래서 이 A라는 공기는 20도에서 응결하기 시작한다. A의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A란 공기는 띠띠띠띠 내려가서 몇 도에서 20도에서 응결하기 시작한다. 이걸 A 공기의 이슬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할 때 좀 얘기하다가 말은 게 일시적인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시적인 바로 내뱉습니다. 자, 얘가 너무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온도가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쭉 이까지 내려갔어. 자, 이까지 내려가면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만큼 오버됐어. 얘가 이만큼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질 수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차이만큼 다시 내뱉다. 자, 내뱉는 양인데 Y축 읽으면 14.7을 가지고 있는데 7.6밖에 못 가져. 단 공기 1kg당. 그래서 요만큼을 다시 내뱉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응결량이라고 해. 그래서 약 7.1만큼 응결을 하겠죠. 이해 안 되면 저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 A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우리는 이걸 보고 이슬점이라 하고, 이슬점은 뭐랑 상관이 있다? 실제 수증기량과 상관이 있습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현수가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A 공기를 10도로 냉각을 했어. 그러면 실제 14.7이었잖아. 근데 10도에서는 7.6밖에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이걸 뭐 포수라고 해. 가질 수 있는 양. 포수가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7에서 7.6을 빼면 7.1이 응결한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네, 쉬는 게 아니고 미안. 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옆에 있는 문제. 됐나요? 자, 됐죠? 자, 증발과 관련된 현상과 응결과 관련된 현상을 각각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증발은 뭐였죠? 증발은 빨래가 마른다. 그 다음에, 증발이 안 보이네. 자, 응결은 이슬, 안개, 차가운 컵에 물방울. 자, 이런 것 응결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수치화한 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증가.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내가 계속 강조한 거다. 기온이 높을수록 기온과 이슬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과 상관이 있다.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자,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점에서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만나는 선이야.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맞는 말이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되나요? 여기가 이슬점, 여기가 뭐다? 포화 수증기량, 선 있지? 만나는 건데 이게 현재도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서 기온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이슬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슬점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 실제 수증기량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온도랑 상관이 있지는 않아. 알겠죠? 자, 그리고 ED에 대한 설명. 자, 포화 상태의 공기. 포화 상태는 그래프랑 만나는 거라 했습니다. A. 불포화 상태는 밑에 있는 거지. B, C, D. 자, 포화 수증기량은 뭐랑 상관이 있다? 온도랑 상관이 있어서 온도가 같은 공기를 찾아야 돼. 온도. 그래서 A, C, D. 여긴 개념 잘 잡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이 제일 낮은 공기. 이슬점은 뭐랑 상관이 있다? 현재 수증기량.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제일 낮은 공기인데 누구냐면 D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슬점 한번 찾아볼게요. A의 이슬점은. A는 내려갈 게 없어. 그래서 A 이슬점은 그대로 몇 도? 25도. 자, B의 이슬점. 근데 B는 A랑 지금 가지고 있는 공기량이 같지. 그래서 B의 이슬점은 몇 도다? 25도. 됐나요? 자, C의 이슬점 왼쪽으로 갑니다. 만났습니다. 내려옵니다. C의 이슬점 20도. 자, D의 이슬점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프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읽습니다. 10도. 이해됐죠? 자, 5번 내려갈게요. 자, C 공기의 이슬점 했죠? C 공기의 이슬점은 우리 금방 구했죠? 몇 도죠? 20도입니다. 20도. C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은 14.7g입니다. 공기 1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공기를 15도로 냉각했을 때 응결량을 구하시오. 자, C 공기 15도로 냉각을 해볼게요. 자, 15도까지 내려가면 자, 요까지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오버가 됐지? 여기에서 요만큼 지금 오버가 됐다 맞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14.7 빼기 10.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4.1인가요? 14.7 빼기 그래서 4.1g이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 1kg이라고 했을 때 4.1이고 만약에 2라고 돼 있으면 2kg 하면 4.1 곱하기 2. 만약에 3kg이라 하면 4.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이제 습도를 할까요? 습도. 자, 습도인데 원래 습도는 절대 습도도 있어. 자,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 공기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절대 습도라 하는데 잘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기 1세제곱미터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을 절대 습도로 하는데 절대 습도는 잘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잘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상대 습도를 많이 써. 자, 상대 습도. 그러면 상대 습도는 공기가 얼마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자, 요렇게 해주면 우린 이거를 상대 습도를 구하는데, 자, 말은 조금 힘들지만 밑에 보면 A 공기를 한번 볼게요. 자, A가 딱 있는데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내가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하라 했죠? 위로 따라 올라가라 했습니다. 위로 따라 올라가서 그 다음에 Y축을 읽으라 했어. 그러면 현재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하면 A 공기는 20이죠. 20. 근데 A 공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A 공기 그대로 따라서 왼쪽 가서 읽으면 얼마다? 10.6이다. 맞지? 10.6 곱하기 100. 자,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 습도라 하고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냐면 53%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10.6을 가지고 있는데 자 20을 가질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53%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47%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요 선 위에 있는 아이 있지? 자, 요 선 위에 있는 아이들은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온도가 다를지언정 이렇게 선 위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냐면 100%입니다. 선 위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이다? 100%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 공기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20분의 10.6 항상 수증기량 기준으로 외우세요.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도 있어. 포화 상태일 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현재 기온이 있을 점일 때, 공기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을 때, 자, 얘가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때 상대 습도가 100%야. 자,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여기 어떤 공기가 있어. 자, 근데 여기에 불포화 상태라 했잖아. 근데 이렇게 있으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포화 상태일 때 상대 습도 1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15도 기준으로 할게. 15도에서 얘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포화 수증기량도 요만큼이지.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우리는 상대 습도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기온. 현재 기온이 15도인데 얘가 있을 점 몇 도야 물었는데 있을 점은 빨간 선이랑 만나야 되는데 이미 만나서 있잖아. 그러면 얘가 있을 점도 1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기온이 있을 점일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를 습도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한다?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상대 습도의 변화.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상대 습도가 변하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식을 구하시면 어떻게 됐냐면 상대 습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밑에 뭐가 들어간다?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대 습도잖아. 맞지?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간다 그랬어. 자, 실제 수증기량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건 공기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가보다 나가 높다. 됐죠? 그래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증발이 많이 되어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자, 분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증기량은 가만히 놔두고 온도가 변하는 거야. 온도. 그래서 기온이 10도가 됐고 기온이 30도가 되고 이런 거야. 맞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공기 입장에서 7g으로 변함이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 자, 온도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냐면 여기 있는 포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포수, 분모가 올라가면 이 값은 내려가게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이렇게 습도는 감소한다. 그럼 여기 그림으로 비교를 하면 실제 수증기량은 7g으로 변함이 없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10도일 때는 이만큼 포함할 수 있는데 기온이 30도가 되면 이만큼 포함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통통통통 빈단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얘는 습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가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가 높아져. 정구 델리미트 맞나? 자,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습도가 증가한다. 이해됐죠? 자, 밑에 이제 우리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온이 2시에서 3시경에 제일 높대. 태양빛을 받아서 지표면이 가열됐는데 그 피크 시간이 2시에서 3시에 제일 높아. 그리고 5시에서 6시경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보면 여기 기온이 5시에서 6시경에 가장 낮고, 자, 올라가서 2시에서 3시경에 가장 높습니다. 맞죠? 자, 근데 습도는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내려간다 그랬어. 기온이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 그래서 습도와 기온 그래프는 반대이기 때문에 습도는 5, 6시경에 가장 높고 2, 3시경에 가장 낮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실제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변함이 별로 없어서 이슬점은 일정하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혹시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져? 이렇게 물으면, 온도가 높아지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대 습도가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으면 이슬점의 변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상대 습도인데 비가 오면 맑은 날보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상대 습도는, 여기가 실제 수증기량이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머리도 잘 마르지 않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죠. 맞죠? 꿉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안개가 새벽에 잘 생기는 까닭은 새벽에는 지표면이 냉각되어 기온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응결이 일어나. 그래서 공기 중에 바로 응결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안개고, 물체 표면에 닿아서 응결이 일어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이슬.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다 했어. 뒤에는 이제 살짝쿵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다 했거든요. 많이 안 어렵죠? 맞죠? 믿을게요. 자, 뒤에 옆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 있죠? 6번에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 습도는, 그러면 현재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에 15를 쓰세요. 자, 그리고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화 수증기량은 30이다. 그러면 30분의 15 곱하기 100. 단 1kg 통일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2kg에 15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1kg으로 환산해서 1kg에 7.5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긴 다행히 1kg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5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7번에 갈로 안에 A 값을 써서 A 공기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자, A 공기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을 찾으면 어디에 있냐면 실제 얼마를 가지고 있다? 자, 14.7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점에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는 20분의 14.7. 안 어렵지? 자, A, B, 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A보다는 C가 현재 수증기량이 더 작아. 온도는 같은데 실제 수증기량이 더 작기 때문에 A가 C보다는 습도가 높습니다. 근데 B는 이 그래프 상에 있잖아. 그래프 상에 있을 때는 자, 습도가 몇 퍼센트라고 했다? 100%. 그래서 B가 가장 크다. 됐나요? 자, A, B, C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기를 고르시오. 포수랑 현재 수증기랑 같은 공기, 그래프 상에 있는 공기입니다. B.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 B. 그 다음에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은 공기, B. 누가 이게 피카소처럼 그려놨다 맞지? 그려진다. 자, 기온이 25도고 5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나는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기온이 25도. 자, 25도씨에서 우리 찾아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읽으면 25도씨에서 얼마를 가질 수 있다? 20을 가질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분해. 자, 현재 수증기량. 자,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 5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5도씨의 수증기량을 읽어봅시다. 5도씨에서 수증기량은 5.4죠. 맞죠? 그래서 5.4 곱하기 100. 약분하면 5. 5, 25, 4, 5, 20, 27%. 그램 아니고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27% 맞겠지? 자, 계산 잘못했으면 얘기해주세요. 구할 수 있겠지? 5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난다. 5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났을 때 위에 5도씨에서 수증기량. 된다요? 그 다음에 25도씨에 25도씨죠. 25도씨에 포화 수증기량 20. 그대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난 이거 잘하는데. 자, 8번.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자, 상대 습도는 분모가 많아지면 습도값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진다. 됐죠? 자, A, B, C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 A는 뭐죠? 습도. 자, B는 기온. 그 다음에 C는 있을 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맑은 날 기온은 2, 3시경 가장 높습니다. 낮고 했으니까 오후. 새벽 5시에서 6시경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 4, 5시경. 이걸 틀렸다고 해야 되겠지? 4, 5시경에 가장 낮고, 우리 몇 시라고 돼 있어?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뭔가 5, 6시경 맞죠? 자, 여기 갈게요. 너무 좀 치사하게 냈다, 맞죠? 5, 6시경에 가장 낮다. 이렇게 시간 한두 시간 차이로 좀 내면은 좀 그런데, 자, 어쨌든 이거 틀린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맑은 날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래. 원래 이맘때쯤 끝나야 되잖아, 맞지? 하지만 지금 끝이 안 납니다. 오투 편집을 좀 이상하게 해놔서, 자, 뒤에 보면 이제 구름과 강수 내용이 서브로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 기압과 바람도 해야 되고 기단과 전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진도를 빨리 끝내놓는 게 좋아서 오늘 요거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시험 기간인데 막 촉박하게 진도 끝내면 좀 그렇잖아. 충분히 복습하고 되새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미리 좀 끝내놓을게요. 자,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를 얘기하는데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 구름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근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름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은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자,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 공기가 상승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기 위쪽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단열 팽창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부피 팽창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할 거야. 근데 단열 팽창이 어떤 거냐 하면 옆에 살짝 얘기를 할게요.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이때 공기의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우린 이걸 유식하게 단열 팽창이라 하고 단열 팽창을 하면 기온이 내려가. 반대로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린 이걸 보고 단열 압축이라 하고 단열 압축을 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공기 상승,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한다. 자, 기온이 자꾸 하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온도가 기온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냐 하면 이슬점에 도달하죠. 이슬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우리는 이걸 구름의 생성 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 자체 갈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내려가야 될 게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인데 공기 상승하는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가지 케이스. 첫 번째, 자, 공기가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돼. 그래서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그 가열된 공기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 자, 이렇게 되면 공기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간단하죠. 공기가 가다가 산을 타고 이동을 해. 산을 타고 만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거 제일 마지막 시험 범위일 텐데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아서 찬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기압하면 안 돼. 저기압. 저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공기가 모여들면 공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고기압 안 돼. 저기압이야. 알겠죠? 저기압. 꼭 글자 열심히 안 읽는 친구가 있죠. 맞죠? 됐죠? 자, 일단 요게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 볼게요. 자, 구름의 모양은 이렇게 볼록볼록한 구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저군형 구름, 쌓을 적자에서 저군형 구름이고, 이렇게 널찍하게 생긴 구름이 있죠. 자, 이런 걸 층운형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 솟은 모양, 옆으로 퍼진 모양. 자, 넌 지금 수업하는데 옆으로 퍼져 있는 친구 있지? 층운형 친구야, 층운형 친구. 딱 바로 서서 수업하는 친구 있지? 저군형 친구입니다. 누가 바로 서 있나? 자,
그거 보면은 항상 어깨, 나중에 너네 어깨 이렇게 그 척추 S자 이렇게 있는 하면서 책상 이렇게 있으면 꼭 이렇게 기대갖고 이 어떻게 그래야 되지? 팔 있고 머리 있고 이렇게 시체처럼 있는 친구들 있지. 제일 많이 자세 안 좋은 친구들. 솔직히 딱 자세로 봤을 때는 오모모근이 자세가 제일 안 좋아. 집중력은 한모모근이 제일 안 좋고. 그렇다고 음모모근이 잘하는 건 아니야. 중간에. 알겠지? 자, 저근형 구름. 자, 강할 때 생성된다. 강할 때, 공기가 상승이 강할 때. 공기 상승이 약할 때 생성되는 건 측운형 구름이고, 저근형 구름에서는 구름이 두껍다 보니까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측운형 구름은 넓게 이렇게 계속 구름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넓게 지속적으로 약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 강수 현상인데 이제 구름이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강수 현상이 지역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대나 저위도 지방이나 또는 여름, 우리나라의 여름 같을 때를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봄, 가을, 겨울을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정설. 자, 비나 눈이 어떻게 내려요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내용이에요. 자, 병합설 진짜 쉬워. 자, 병합설은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은 저 하늘 위의 공기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어. 구름이. 자,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서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과 결합하여 점점 커지면서 이 커진 물방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비가 됩니다. 근데 이 비는 맞아보면 따뜻해. 그래서 따뜻한 비가 된다. 자, 이거를 병합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빙정설은 어떠냐 하면 온도 구간도 잘 봐야 돼. 여기에서 가장 잘 형성되는 구간이 0에서 마이너스 40도 구간인데, 자, 이때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과정은 어떠냐면 물방울이 증발하여, 우린 이걸 보고 되게 차가운 물방울이라 해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해. 관행각 물방울에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자,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그래서 수증기와 물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빙정이 돼. 이 빙정이 떨어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고요. 그리고 녹으면 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0도씨 구간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 자,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무거워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되는데, 이때 비는 어떤 비? 차가운 비입니다. 얘랑 비교해서. 얘는 차가운 비, 얘는 어떤 비? 따뜻한 비. 그래서 물방울에서 수증기 거쳐서 얼음 되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수증기 거쳐서 얼음 된다. 우리는 이걸 보고 빙정설이라고 한다. 내가 좀 빨리 설명했지. 너네들이 너무 길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씨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인데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있는데, 이 경우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얼음 알갱이의 표면에 승화하여 달라붙는다. 이쯤 되면 친구들이 쌤, 오박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 오프라인을 할 때. 자, 오박은 뭐예요? 하는데 이 빙정이 이렇게 성숙을 했잖아. 근데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기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승 기류가 사라지면 얘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진짜 커서 있잖아. 그 냉장고에 얼어놓은 가거름 있잖아. 그 크기 정도 되기도 해. 그거 맞으면 머리 빵꾸 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박이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막 빵꾸 나고 막 그렇죠.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11번.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된다.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 있던 공기가 올라갑니다. 부피가 팽창하죠. 온도가 낮아지죠. 주변의 기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한다. 요거 맞는 말이야. 이런 거 많이 틀리죠? 기억을 해주시고. 자, 구름이 생성될 때 위로 올라갈 때야.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을 만나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저기압입니다. 이때 구름이 생성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죠.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번 이쪽 왼쪽 그림은 열대나 저위도 우리나라 여름에 자 얘는 물방울들이 병합해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비가 내리는 강수 이론이고 오른쪽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빙정이 성장해서 눈이 되거나 차가운 비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죠, 맞죠? 자, 일단 진도는 다 나갔고요. 자, 옆에 뒤에 보면 요 페이지 있죠, 맞죠? 이 페이지에 있는 거를 테스트 치기 전에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테스트를 치거든요. 그래서 유제가 8문제가 있는데 유제 8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검사를 맡으세요. 자, 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 실험 1이 있습니다. 실험 1에 이거 실험 자주 나와. 자, 구름 발생 원리라고 돼 있어서 자, 간이 가압 장치야. 자, 압력을 높이는 장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오픈하면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 그래서 자, 구름 발생 원리를 간단히 설명할게. 한 3분만 더 설명할게요. 자, 뚜껑이 달린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눌러. 그러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압축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공기가 계속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압축하면서 온도 변화가 24도에서 26도로 상승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안에 내부를 보면 아주 깨끗해.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열어서 플라스틱 병 내부에 공기를 팽창시키고 다시 기온을 봅니다. 자, 기온을 보는데 26에서 23도가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내부의 병을 보면 뿌옇게 흐려져.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구름 만드는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단열 팽창, 그 다음에 기온 하강, 이슬점에 도달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됐나요? 자, 근데 이 실험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 그때 향연기를 이 실험하기 전에 미량의 향연기를 넣어주게 되면 결과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은 후 과정 2, 3을 발견했을 때 향연기를 넣었을 때가 더 뿌옇게 잘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향연기는 응결의 중심지가 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응결을 해. 그래서 향연기에 수증기가 따다다닥 달라붙어서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응결핵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플라스틱 내부의 변화인데 가압 장치를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압축이 돼. 부피가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부가 맑아지고 구름이 소멸되는 현상. 뚜껑을 열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서 뿌옇게 흐려진다.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향연기를 넣은 경우는 더 잘 되겠죠, 맞죠? 그래서 더 맑아지고 더 뿌옇게 흐려진다. 뭐 맑아지는 건 더는 없겠지만 뿌옇게 흐려지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구름이 소멸되는 현상이고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이에요. 향연기의 역할은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해준다. 구름의 발생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응결,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푸시고 그 앞에 문제는 풀어서 검사를 해주세요. 수고했어. 빠빠이.